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군대는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앞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거의 모든 다른 나라를 훨씬 능가하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진정한 군사력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나치가 이끄는 주축국을 극복하고 전쟁을 끝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성공의 한 이유는 미국의 군사 혁신 능력이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전술과 무기를 도입하여 때로는 적을 완전히 파괴하고 때로는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원자폭탄 개발로 이어졌고 가장 유명한 예입니다. 고스트 아미 등 부대의 기만 전술도 혁신적인 예입니다. 이 내용은 최근 워프론트 채널에서 다뤘습니다. 하지만 미국 군대의 혁신이 항상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장비에 대한 계획이 잘못된 군사적 교리에 기반을 두기도 했습니다. 악명 높은 가봄처럼 말이죠. 이 역시 저희가 다른 때에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한된 프로젝트들은 너무 엉뚱해서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입됐다면 조롱거리와 불필요한 인명 손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제한된 박쥐 폭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정확히 그 이름이었고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1942 연일 월세가와 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단 6개월 전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소련을 침공한 나치는 아직 전세가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볼가강의 악명 높은 스탈링그라드 포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 달 전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을 당했고 그 일로 인해 연합국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11일의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쟁 기계가 가동되며 동원과 무기 비축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독일과 일본 군대의 연합 전력, 그리고 그들의 여러 국가 및 비국가 동맹 세력까지 합치면 극복하기 매우 강력한 세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소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선전포고 후 6개월 만에 맨해튼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가 될 연구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1945년 여름 완강한 일본의 저항을 결정적으로 끝내기 위해 역사상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더 황당한 군사 아이디어도 받아들일 의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이 아니라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치과의사 라이틀 S. 아담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박쥐 폭탄이었는데 뉴멕시코의 한 국립공원을 여행하던 중 아마도 노보카인에 취한 상태에서 영감을 받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쥐 폭탄은 실제로 실전 배치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역사상 가장 기상천외한 전시 아이디어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전쟁의 혼란 속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을 자격이 있냐고요? 글쎄요. 많은 인생사가 그렇듯 결국 인맥이었습니다. 아담스는 4번이나 미국 대통령을 지낸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의 부인이자 퍼스트 레이디인 엘리너 루스벨트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치과의사일 뿐만 아니라 조종사이자 파트타임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는 박쥐 떼를 일본의 목표물에 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박쥐들에게 작은 소위 장치를 달아 일본인들이 전통적으로 거주하는 목조 주택에 불을 지르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로 인해 도쿄가 불바다가 되고 전쟁이 빠르고 결정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멕시코에서 전쟁의 큰 돌파구가 시험되던 중 아담스는 전쟁의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진주만 공격 무렵 아담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동굴 중 하나인 칼즈베드 동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굴에는 약 17종의 박쥐가 살았고 1940년대에는 수백만 마리가 모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담스는 이 야행성 생물들이 새벽 전에 보금자리에 모인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떤 종류의 소위 장치, 예를 들어 네이팜 같은 것을 이 동물들에게 썸하우 부착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도쿄와 같은 인화성 도시 환경에 풀리면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재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덤스는 다소 미쳤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도덕성을 떠나 장점도 있었습니다. 일본 가정집들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졌다는 것은 사실이고 효과적인 소위 공격은 아마도 그 집들을 꽤 빠르게 불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덤스의 박쥐를 이용한 계획은 결코 인도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저렴하고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박쥐는 매우 강하고 민첩해 공중에서 체중의 3배 무게를 나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략 9g 정도 나가는 박쥐는 약 30g에 달하는 장치를 운반할 수 있었고 스스로를 치명적인 전쟁의 전조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수십만 마리의 박쥐에 화염병을 달아주고 이후엔 박쥐들의 비행에 맡기면 됐습니다. 애덤스는 이 생명체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쥐를 지하 세계와 어둠, 악의 영역과 연관된 하등 생명체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종탑, 터널, 동굴에 서식해온 수백만 마리의 박쥐들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라고 신이 그곳에 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인간 존재의 계획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려는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애덤스는 1942년 초 백악관에 보낸 편지에서 박쥐를 해충기자 섭리의 선물로 여긴다는 엉뚱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진주만에서 일본의 행동을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그는 적어도 약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원자폭탄처럼 3년이나 걸리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담스 역시 이 계획이 대량의 인명피해 없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이 일본 주택과 산업을 파괴하지만 대부분은 목숨을 잃지 않고 탈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군대의 무기고에 추가될 빠르고 저렴하며 교묘한 무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건 없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담스가 편지를 제출한 다음 달에 일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유기화학자 루이스 프라이저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인화성이 강한 젤 형태의 액체인 나팜을 발명했습니다. 나팜은 일본과 베트남에서 군인과 민간인들을 불태우는 데 쓰였습니다. 이 발명 덕분에 시어되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담스의 아이디어를 승인하며 그가 괴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생각 같지만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잠정적으로 실행됐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야간에 죽음의 요원들이 상당한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종류의 소위 장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온스 약 56g 보다 가벼운 무기는 없었습니다. 이에 파이저 박사는 하버드 연구실에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저 박사는 곧 타이머까지 포함된 나팔름 폭탄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무게는 단 17.5g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임무에 적합한 박쥐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스는 가족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다는 이유로 자연사박물관 연구원을 영입했습니다. 멕시코 자유꼬리 박쥐가 이 작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종은 북미에서 가장 흔한 박쥐 중 하나입니다. 무게는 약 11g으로 몸에 장착하면 파이저의 자폭장치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책임자들은 박쥐를 상공해서 어떻게 투하할지 정확한 방법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박쥐들을 재활용한 폭탄 껍질에 포장하고 원형 쟁반으로 구분하여 박쥐들이 거꾸로 자는 동안 작은 틈에 넣을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폭탄 껍질마다 약 1000마리 박쥐가 들어있었고 낙하산과 함께 투하 시 껍질이 열리며 박쥐가 날아오르게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폭탄 껍질이 떨어질 때 박쥐가 깨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쥐가 껍질에서 나올 때 몸에 묶인 소위 폭탄에 신관 철사가 건드려져 폭탄이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각 B-25 폭격기가 약 25개의 폭탄 껍질을 실어 총 26,000마리 박쥐가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임무에 사용된 네이팜은 HE 유닛이라 불리는 소형 셀룰로스 용기에 담겼고 이 용기는 박쥐 몸통에 접착제로 붙여 폭탄 껍질에 포장되기 전 역가미카제 공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장비가 준비되자 첫 실험은 남부 캘리포니아 마록 공군기지 애덤스 집 근처에서 진행됐습니다. 실험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첫 실험 전날 밤 파이저와 장교들은 애덤스 집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극비 회의가 될 예정이었던 자리는 애덤스의 친구들이 대거 참석한 저녁 파티가 되어버렸습니다. 치과의사는 약 150마리의 박쥐만 모아 합의된 3,000마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첫 실험 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탄 껍질에 포장된 박쥐들은 투하 후 깨어나지 못해 약 600m 아래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박쥐들이 잠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동 중에 박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된 냉각 시스템이 박쥐들을 얼려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실험은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실험은 박쥐들이 채집된 뉴멕시코 동굴 근처와 최근 개장한 칼스베트 육군 비행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간소한 냉각 시스템이 사용됐고 박쥐들은 비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근처 시설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실험용 소위 장치를 추가하자 더욱 유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쥐들은 주변 건물에 불을 지르며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이 다쳤고 경납고와 칼스베드 막사 소속 장군의 자동차 등 시설이 손상됐습니다. 프로젝트 비밀 유지로 인해 이 지역 일부만 실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남성들은 군사시설이 갑자기 불길에 휩싸이자 분명 감명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1943년 이 프로젝트는 해병대 감독 해노였고 아담스는 제외되었습니다. 실험은 프로젝트 엑스레이로 변경됐고 해병대가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캘리포니아와 유타에서 추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도 계속 긍정적이었습니다. 수석 화학자들은 이 소위탄이 기존 폭탄보다 화재 유발에 더 효과적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단일 폭탄 적자에 시 최대 4,700건, 일반 폭탄 적재 시 167, 400건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실험이 계속 지연되어 1944년 초 에도 엑스레이 프로젝트는 실전 투입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미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도서 점령 작전에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 본토 침공 준비와 오버로드 작전이 그해 여름을 목표로 논의됐습니다. 박쥐 폭탄 프로젝트는 약 200만 달러, 현재 약 1,870만 달러를 소모했습니다. 로스앨러모스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며 맨해튼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되어 1945년 8월 파괴적 효과를 냈습니다. 미국 군대 내 누군가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깨달았습니다. 최대 100만 마리 박쥐 도사를 정당화한 그 계획은 성공 보장도 없었고 박쥐 수집과 운송, 투입 장비로 인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담스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자폭탄 사용에서 보듯 막대한 인명피해는 큰 우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높은 비용 때문에 미군이 흥미를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쥐 폭탄 프로젝트는 1944년 봄에 종료됐으며 중단 이유는 명확하지 않고 뻔한 설명만 제시됐습니다. 라일 애덤스는 발명가로서 튀긴 치킨 자판기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는 박쥐 폭탄처럼 농업용 비행기로 인공 잔디 씨앗을 뿌려 불탄 지역을 복구하는 프로젝트도 제안했습니다. 루이스 파이저는 하버드 연구실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그의 네이팜은 실제로 널리 쓰였고 베트남 전쟁에서 큰 효과를 냈습니다. 네이팜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이미 사용됐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격전 미군 폭격기는 일본 본토 소각작전에서 주로 사용됐습니다. 파이저는 유기화학 업적으로 여러 상을 받았고 네이팜은 여전히 전쟁에 사용됩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미군이 네이팜을 사용한 의혹이 있었고 여러 군사 강대국도 이 무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